안녕하십니까. 네. 처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고요. 다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시험이 그래요. 다 1년에 한 번에 붙겠다고 오셨죠? 그러면 제 말대로 하셔야 돼요. 물론 제 말대로 했다 해서 다 붙는 건 아닙니다. 운빨이 좀 있어야 돼요, 이 시험에. 운빨 없으면 떨어져요. 저도 이제 옛날에 고시 공부할 때도 운빨 없어서 많이 떨어졌어요. 처음에는 제도를 탓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실력만 갖고는 안 되더라고요. 운빨도 좀 있어야 되고 많이 있어야 돼요, 운빨이. 근데 어쨌든 그 운빨은 운빨대로 그렇다 치고 1년 동안 어떻게 해야 될지 먼저 간단히 이미 한 몇 과목 들으셨죠?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우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민법 어떻게 할 건가 1년 동안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장기 계획을 많이 세우는데 1년 동안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지 말고 단기 계획 10일, 12월 달 10일, 12월 달에 기초 입문 과정인데 이 10일, 12월 두 달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요 두 달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1년 농사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먼저 늘 그렇지만 이 제일 중요해요. 결석 안 하는 거. 오늘 벌써 결석하신 분들이 있어요. 오늘 개강하는 날. 듣다 보면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결석을 하는 경우도 왕왕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도 결석하시면 안 됩니다. 결석을 하면 그 다음 강의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민법 같은 경우는 특히. 2차 과목이나 개론 같은 경우는 그 특정 파트마다 내용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빠지더라도 뭐 이렇게 듣는데 별 지장이 없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민법은 빠지면 못 들어요. 그 다음 거를. 그래서 보통 결석을 하시면 인강으로 보충을 하시게 되는데 인터넷 강의로 이제 오늘 하는 강의를 촬영해서 여러분들이 학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보충을 하시게 되는데 내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학원을 빠지더라도 인강으로 보충하면 되지라고 안일하게 생각을 하시고 별로 부득이하지도 않은데 빠지는 분들이 많아요. 본인 스스로 부득이하다고 생각을 해. 하나도 안 부득이한데. 어쨌든 뭐 빠졌어. 그래 이걸 보충하려고 그래. 안 돼요, 이게 보충이. 차일 피일 미루다가 다음 주에 그냥 오게 됩니다. 보통은. 그러면 멍하게 앉아있다 그냥 가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오기가 싫어져요. 보충하고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학원을 계속 빠지게 됩니다. 돈 아깝죠? 그러니까 결석하시면 안 돼요. 꼭 이건 지켜주셔야 돼요. 저하고 1년간 약속입니다. 두 번째, 이제 해설 안 되는 게 또 있어요. 예습.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처음 하는 분들이 아니고 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하셨던 분들. 올해 한번 시도해보겠다 해서 조금 공부하셨던 분들은 예습하셔도 돼요.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예습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해도 다음 주 거를 책이나 입문서 이런 거 읽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예습하지 마시고. 문제 풀지 마세요. 문제를 풀면 실력이 쌓여야 되죠. 지금 단계에서 문제 풀면 실력은 안 쌓이고 스트레스 하고요. 좌절감만 쌓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같은 거 풀지 마세요. 기출문제 이런 거 미리 지금 막 풀고 그런 분들 계시는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예습하지 말고 문제 풀지 말아야 돼요. 지금은 세 번째로 복습을 하고 오셔야 되는데요. 이제 이거 연결되는 건데 책을 읽으시면 안 돼요. 보통 뭐 예습이 됐든 복습이 됐든 책으로 자꾸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책을 읽을 실력이 안 됩니다. 그래도 한글로 돼 있는데 한번 읽어봐야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137페이지를, 137페이지? 137페이지 좀 읽을만 하겠다. 139페이지. 3번. 법률관계 변동의 원인. 1번. 의. 법률관계는 일정한 원인이 있어야 변동된다.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원인을 법률요건이라 한다. 법률요건에는 법률행위와 법률행위 이해의 원인 두 가지가 있다. 2. 법률요건은 하나 또는 수개의 법적으로 의미 있는 사실들로 구성된다.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이러한 사실들을 법률사실한다. 3. 결국 이런 게 모여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게 발생한다. 2. 법률사실. 법률요건이 이런 게 있다. 양가로 용태, 정신작용에 의한 법률사실 말한다. 뭐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이걸 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혼자 집에서. 읽는 것하고 뇌는 따로 놉니다. 이게 뭔 소리인지 멍하게 돼요. 그러니까 문장 하나하나를 읽고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계속 한 문장을 읽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질만 나요. 그렇죠? 지금 제가 읽은 부분 이해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해되신 분? 솔직하게. 안 되죠? 네. 창피해서 안 되나? 이해 안 돼요. 그러니까 책을 읽지 마세요. 강의를 들었어. 복습할 때 읽어. 그래도 안 읽혀요. 한두 번 읽어갖고는 책이 읽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습을 꼭 하시되 책으로 복습하는 게 아니라 이걸로 복습합니다. 오늘 한 강의가 오늘 내지 내일쯤 아마 학원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 가지고 다음 주까지 최대한 많이 보고 오셔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한 2번이나 3번 정도 보다 보면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까 안 듣게 돼요. 아는 거니까. 그런데 알아도 또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잊어버려요. 우리가. 잊어버려요. 이 뇌가 왜 최대한 많이 보시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 뇌가 이 망각의 뇌를 갖고 망각. 아주 강한 휘발성을 갖고 있는 뇌가. 돌아서면 까먹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아니 오늘 뭔 일 있었어요? 오늘 개강하는데 뭔 일 있으셨어? 다들? 일 있었나 봐. 집에서 학원에 공부하러 간다고 해서 남편분이나 뭐 애들하고 싸우셨나? 뭐 이렇게 야 집안일 안 하고 어디가? 뭐 이러면서 싸우셨나? 왜 이렇게 얼굴들이 표정이 다 한 며칠 안 주무신 분들 같은 표정을. 이 강한 휘발성을 갖고 있어요. 돌아서면 까먹는 뇌를. 그러니까 지금 당장 들을 때 알았다 하더라도 하루 지나서 다시 들으면 또 까먹어요. 계속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반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 들어서 이해가 된다, 알아들었다 하더라도 야 이건 난 다 알았다 이게 아니에요. 며칠 지나면 완전히 머리가 백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보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강의가 지금 오리엔테이션 하고 있는 걸 빼고 아마 2시간 내지 2시간 반 정도 강의가 될 거예요. 시간상으로 따지면 강좌 수로 따지면 한 3개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한 3시간이면 한 번 들어요. 하루 3시간 내기도 만만치 않죠. 근데 어쨌든 최대한 많이 한 번이라도 좋고 2번이라도 좋고 많이 듣고 오시되 들을 때 플레이를 딱 누릅니다. 쭉 가다 보면 처음엔 집중해서 듣지만 한 20분 30분 듣다 보면 집중력이 푹 떨어져요. 그러니까 딴 생각을 하거나 딴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강의 내용을 놓치는 경우가 생겨요. 2번째, 집중해서 들었다 하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생겨요. 그러면 보통 스탑 버튼을 누른 다음에 되돌리기를 눌러서 다시 한 번 듣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쭉 들으세요. 놓치든 이해가 안 되든. 그래서 1시간짜리 강의라면 그냥 1시간에 다 들어야 돼요. 그럼 놓친 거나 이해 안 된 건 어떡하냐? 처음부터 다시 들으면 돼요. 또 놓쳤어. 그럼 처음부터 또 들으면 돼요. 이렇게. 3시간 동안 멈춰서 되돌려가지고 이해하고 넘어가고 이해하고 넘어해서 1시간짜리 강의를 3시간 동안 한 번 듣는 거하고 그냥 쭉쭉 3번 듣는 거하고 요 쭉쭉 3번 듣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놓치거나 집중력이 떨어졌다 해서 멈춰서 되돌리지 마시고 그냥 쭉쭉 다시 듣는다는 생각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요렇게 일단 해주셔야 돼요. 요게 여러분들이 11, 12월 달에 먼저 하셔야 될 내용들.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들 딱 말씀을 드렸어요. 복습하실 때도 책을 참조는 하시지만 책을 읽는 그런 무모한 행동을 하지 마세요. 두 번째,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두 번째는 마음가짐. 11월 달에 강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끝나고 이제 1월 달에 다시 시작을 하죠. 한순환이. 3월 달에 한순환이 시작이 되고요. 5월 달에 순환이 시작됩니다. 7, 8월 달에 문제풀이 하고요. 9월 달에 실전 모의고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 시험을 보러 가죠. 여기 5월, 6월까지가 11월부터 5월, 6월까지가 이론 강의. 5월, 6월까지가. 여기군요. 6월이. 7, 8월은 7, 8, 9. 아니다. 11, 12. 아, 이거 뭐 왜 이렇게 그려놨지? 아이, 참나. 이렇게 됐구나. 아, 그렇죠. 11, 12월까지가 기초인문이고요. 1, 2월까지가. 아이, 참. 1, 2, 그렇지. 1, 2월이. 아니, 그림이 좀 이상하다. 다시 그려야 되겠다. 원래 짝수로 숫자를 썼었는데, 에이씨. 12월까지가 한순환이고, 2월까지가 한순환. 이게 낫다. 4월, 6월, 8월. 그다음에 이제 9월이 있고, 10월이 있다. 아, 이게 훨씬 낫네. 아, 처음부터 이렇게 그릴 걸. 바보같이. 여기까지가 인문과정이에요. 여기까지가 기초 이론이고요. 여기 핵심 이론이고요. 여기 요약 강의, 문제풀이. 여기까지 가면 총 5번을 하게 돼요. 민법을. 총 5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최소한 한 번 복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강의를 한 번 듣고 집에 가셔서 최소한 한 번 복습을 했다. 그럼 총 10번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민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험 범위 있는 걸 총 10번을 강의를 듣거나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시게 될 거예요. 자, 이때 봐줄 수 있는 점수를 생각을 합니다. 40점. 자, 민법 40점을 목표로 합니다. 8월 달까지. 예? 8월 달까지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게 민법 꽈락을 넘기는 겁니다. 이걸 목표로 합니다. 야, 그래도 다 10달을 공부했는데 40점은 넘겠지. 그러다가 뒤통수 맞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40점 맞기도 쉽지 않아요. 10월 달까지 30점에서 왔다 갔다 하신 분들도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목표로 합니다. 악착같이 하셔야 돼요. 지금 당장 시험을 봅니다. 기출문제 20점 나와요. 그러니까 10달 동안 20점 올리는 거예요. 딱 중간에 모의고사 점수 같은 거 보면 확 나왔다가 확 떨어지는 이런 경우도 있긴 있으나 대충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돼요. 근데 대충 10월, 8월 달 가면 40점에 수렴을 합니다. 40점에. 10달 동안 20점 올리는 거예요. 이때까지 좌절하지 않고 계속 제가 말한 대로 하면 9월 달쯤 이렇게 한 달, 한 10점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50점. 그리고 이 50점 요 언저리 상태에서 들쭉날쭉 시험장 갑니다. 들쭉날쭉 시험장 가요. 그러니까 시험 보러 가는 날까지 민법 모의고사 점수가 60점을 넘지 못한 상태에서 시험장을 가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네? 표정들이 더 우도졌네. 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가요. 이렇게 시험장 갑니다.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기존에 모의고사 봤던 것 같고 비슷한 느낌이고 굉장히 시험 떨어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민법을 시험 보면 실전 가서 그리고 안 맞춰봐요. 떨어졌다고 미리 생각하고 그리고 한강으로 가요. 가면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요. 한강으로 가고 있다고. 저에 대한 불만이죠. 야, 너 때문에 민법 점수 50점, 60점도 안 났다며. 뭐 이런 식으로 한강 가고 있다고. 제가 딱 말려요. 3시간만 기다렸다가 맞추고 뛰어드세요. 이렇게. 그러면 3시간 뒤에 가다반 나오면 그거 맞춰보고 다시 문자가 와요. 집으로 귀가 중. 이렇게. 왜 그러냐? 이 모의고사가 보통 실전보다 조금 어려워요. 점수가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계속 반복하다 보면 실전 가면 그동안 반복했던 것들이 답으로 나와요. 아주 정확한 것들이 답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게 답을 골라요. 그래서 대충 실적하면 모의고사 점수보다 업돼서 나옵니다. 한 65점 정도 나와요. 65점 정도. 민법의 합격 패턴이 딱 이렇습니다. 보통. 올해도 대부분 합격하신 분들이, 특히 민법 같은 경우, 합격을 안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4, 50점대에서 왔다 갔다 시험장 가셔가지고 65점, 70점 나오십니다. 본인도 깜짝 놀라요. 본인도. 내가 어떻게 이 점수를 맞았지? 모의고사 동안 한 번도 맞지 못했던 점수를 실전에서 맞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법은 그런 과목이에요. 민법은. 그러니까 자, 첫째, 점수가 안 오르더라도 좌절하지 말자. 두 번째, 8월 달까지 모의고사 40점 정도는 목표로 하자. 일단 목표로. 그리고 꾸준히 하자. 그리고 시험장을 가고 나서 얼른 맞춰보자. 그래서 목표 점수를 65점 이렇게. 그럼 65점이 나옵니다. 진짜로. 그래서 절대로 점수 안 나온다 해서 좌절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라는 대로 꼭 하세요. 그렇게 하신 분 많이 합격을 좀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점수가 이렇게 쉽게 안 오르는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하나 일단 먼저 마음가짐을 딱 잡으셔야 돼요. 자, 우리가 목표라는 점수가 65점입니다. 작년 합격생들 통계가 산업인력관리공단 큐넷 게시판에 올라가 있는데 공인중개사 합격하신 분들 민법 평균 점수가 65.17입니다. 중개사 시험 합격자 민법 평균이 65.17. 딱 여기. 보통 매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로 하는 점수도 평균 65. 요걸 민법 65를 목표로 합니다. 자, 이 65점을 어떻게 맞아야 될까? 민법의 우리 시험범위 구성 부분을 보겠습니다. 민법이 원래 1조부터 1118조까지 있어요. 우리 교재 보면은 135페이지 있네요. 1조부터 1118조까지가 있는데 이 조문 1118개가 총 5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민법 총칙이 있고요. 1편, 2편 물권편이 있고요. 3편 채권편이 있습니다. 4편 친족이 있고 5편 상속이 있어요. 근데 민법 제4편, 5편인 친족과 상속은 고맙게도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대신 민사특별법이라는 게 하나 우리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민사특별법이 총 5개 법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등기 담보권에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렇게 딱 5개가 법이. 자, 요 4덩어리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요. 먼저 민법 총칙은 딱 절반이 우리 시험 법입니다. 민법 총칙이 1조부터 184조까지 있는데 그게 다 우리 시험범위가 103조부터 우리 시험, 그러니까 절반 정도고요. 여기 총칙에 해당되는 게 뭐에 관한 내용이냐? 이 법률 행위라는 놈에 관한 내용이에요. 1년 동안 이 법률 행위란 말을 아주 징글징글하게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법률 행위라는 놈에 관한 내용이에요.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법률 행위. 이 법률 행위 부분에서 10문제가 나옵니다. 10문제. 근데 이 법률 행위라는 개념 자체가 대단히 어렵고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도 대단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용상 난이도가 상에 해당, 상.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고맙게도 기출문제는 중난이도를 넘지 않습니다. 기출문제는. 그래서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문제를 어렵게 내질 못해요. 조금이라도 어렵게 냈다가는 오류가 생깁니다. 여기서는. 내용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10문제 중에 공부할 때는 굉장히 어려워도 시험장 가면 운만 좋으면 10문제 다 맞을 수도 있어요. 민법 총칙은. 근데 8개만을 목표로 합니다. 10문제 중에서. 두 번째, 물권. 물권은 물권법 총론 부분과 강론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물권법 강론에는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8개의 물권. 물권이라는 건 물건에 관한 권리를 말하는데
이 8개의 물권이 있습니다.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그중에 질권이라는 놈을 뺀, 질권은 동산만을 객체로 하기 때문에 우리 시험 범위 아니에요. 질권을 뺀 7개의 물권이 우리 시험 범위인데 그 물권이 뭐고 그 물권을 어떻게 취득하고 그 물권의 효력이 뭐고 이렇게 개개의 물권에 관한 내용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물권의 전체적인 공통적인 내용이 여기 들어있어요. 이렇게 총론과 강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합해서 총 14문제가 나옵니다. 14문제가 나오는데 이건 좀 비율이 들쭉날쭉합니다. 총론 부분에서 한 문제 꼴랑 나오는 해도 있고요. 6문제까지 나오는 해가 있습니다. 반면에 강론에서는 13문제 나오고 8문제까지 이렇게 비율이 들쭉날쭉해요. 들쭉날쭉한데 이 물권법은 총론이든 강론이든 내용도 어렵고 문제도 어려워요. 상난이도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물권법이에요. 상난이도 문제가. 따라서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아닙니다. 개무시하면 됩니다. 악착같이 7개만 맞습니다. 악착같이. 딱 반타작만 하겠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다 맞을래. 5년 계획 세우세요. 다 맞으려면. 다 못 맞습니다. 절대로. 딱 반만. 예? 반만. 반만 맞아도 땡큐 하셔야 돼요. 채권은요, 채권법 전체가 우리 시험범위 있는데, 요 물권하고 채권은요, 물권하고 채권은 법률 행위라는 건 이제 사람의 행동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법률 행위라는 걸 통해서, 사람이 법률 행위라는 걸 하는데, 그 법률 행위라는 걸 통해서 손에 넣을 수 있는 대표적인 권리, 이 2개예요. 물권하고 채권이에요. 두 번째, 채권을 손에 넣을 수 있는 법률 행위, 인간의 행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계약이에요. 채권법에서는 채권법 중에서 이 채권을 손에 넣을 수 있는 인간의 법률 행위 중 계약만 우리 시험범위예요. 채권 중에서 계약법만 우리 시험범위고 계약법이 총론과 역시 강론으로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계약법 강론에는 우리 민법이 정하고 있는 14가지 계약 형태가 있습니다. 그 14가지 계약 형태 중에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고 난 후에 실무를 할 때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업이에요. 그렇죠? 부동산 거래. 그때 그 부동산 거래에 해당되는 게 계약인데 3가지예요. 매매, 교환, 임대차. 공인중개사법에 딱 이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부동산에 관한 매매, 교환, 임대차에 대한 거래를 중개,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3가지 계약 형태가 어떤 건지 공부를 하셔야 되고 이 3가지를 포함한 나머지 11개, 총 14개의 민법상 계약 및 그 이외에 무수히 많은 별도의 계약들의 공통적인 내용이 여기 들어있어요. 총론에. 총 10문제가 나옵니다. 여기서도. 총론에서 보통 4문제에서 5문제 나오고요. 강론에서 6문제 내지 5문제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고맙게도 이 계약법은요. 총 10문제가 나오는데 내용도 중이고요. 문제도 중난이도 정도까지 빠졌지 않나요? 가끔 한 개 정도가 상난이도가 나오는 경우가 있긴 있으나 대부분 중난이도도 깝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계약법은 10문제를 다 맞춰주시면 참 좋긴 한데 사람인지라 또 실수를 하게 되고 간혹가다 상난이도 문제가 한두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딱 8개를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민법 총칙 8개, 물권법 7개, 계약법 8개, 총 23개. 자, 아까 우리가 65점을 목표로 했고요. 65점이 되려면 26문제를 맞춰야 돼요. 20개가 50점이죠. 그렇죠? 20개 50점입니다. 24개가 60점이고요. 26개가 65점입니다. 3개를 벌어야 돼요. 그렇죠? 여기서 운 좋아서 더 맞으면 땡큐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요거 민사특별법 6문제가 나오는데요.
이 주택임대차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합쳐서 보통 2문제 내지 3문제가 나옵니다. 보통 2문제는 기본적으로 나오고요. 간간히 3문제까지 나오는데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무를 하실 때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합격을 떠나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용도 좀 어렵긴 하지만 꼭 열심히 하셔서 이건 다 맞겠다 생각하셔야 돼요.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임대차는 다 맞춰야 되지 이거 틀리고서 합격해서 실무하면 쪽팔려요. 쪽팔리겠죠? 알겠지. 아니 지금 실무하시는 분들도 이거 가지고 저한테 문의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잘 몰라서. 아파트나 상가를 임대하려고 의뢰인이 들어왔어. 뭘 설명을 해야 되는데 몰라. 꽂혀있는 책을 뒤적뒤적 하거나 저한테 연락을 해서 알려줘. 이게 얼마나 쪽팔린 일이야. 전문가가 남한테 물어보고 대답해주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약간 노련한 분들은 일단 되는 대로 대답을 해요. 본인이 머릿속에 알든 모르든 되는 대로 대답했다가 가시고 난 다음에 저한테 연락해서 확인하고서 다시 연락해줘. 아, 아까 봤더니 뭐 이렇게 노련하게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쪽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야 돼. 그래서 2문제가 나오면 2문제, 3문제가 나오면 3문제 다 맞춰야 돼요. 요거는. 근데 나머지 요거 합쳐서 4문제 내지 3문제가 나오는데 일단 3문제가 나오면 각각 1문제씩 나옵니다. 4문제가 나오면 여기서 2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2문제가 나오는 해도 있고 여기서 2문제가 나오는 해도 있어요. 근데 보통 여기서 2문제가 나와요. 4문제가 나오면. 근데 이 3가지는요. 제가 일부러 빨간 걸로 쓸게요. 찍자. 자, 찍자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첫째, 제가 강의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강의를 듣습니다. 세 번째, 따로 복습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맞출 생각 없다. 이게 찍자의 뜻이에요. 찍자의 뜻이 몇 가지 내포되고 있어요. 찍자의 뜻, 첫째, 강의는 듣자. 저도 강의합니다. 근데 5번 하진 않습니다. 한 3번 정도 할 거예요. 8월 달까지. 근데 어쨌든 강의는 듣자. 강의는 하고 강의 듣자. 두 번째, 복습하지 말자. 세 번째, 맞출 생각 없다. 그게 찍자의 뜻이에요. 근데 이제 강의를 듣고 시험장을 가요. 뭐 이제 문제풀이 할 때도 듣고 뭐 모의고사 할 때도 한두 문제씩 풀고 할 거예요. 이제 그런 거 기억을 했는데 시험장 갔어. 아는 게 나왔어. 우와, 땡큐! 맞추면 돼요, 그거. 덤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3개가 다 몰라. 괜찮아. 3번 내지 4번을 찍으면 하나는 맞아, 하나. 여기 있는 3가지 법은 대부분의 답이 3번 내지 4번에 배치가 돼요. 그러니까 한 번만 쭉 찍어도 하나는 맞아, 하나. 이 덤이야, 이게. 하나 맞는 게. 찍자로 생각하고 하나 덤으로 더 맞춰주면 26개 내지 27개가 딱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맞출 생각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네? 이렇게 처음부터 말씀을 안 드리면요. 모든 부분을 다 악착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생겨나요. 다 맞추겠다고. 수석을 목표로 하시는 공부 방법을 택하는, 수석이나 하는 공부 방법을 택하는 분들이 나타나요. 모든 부분을 다 철저하게 해서 다 맞추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속출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목표라는 건 65점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강약을 조절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강의는 하지만 강의하다가 이건 몰라도 됩니다. 잊어버리세요. 찍으세요. 이런 것들은 이해 안 된다 해서 시험에서 맨날 틀린다 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네? 이 공부는 스트레스 안 받고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스트레스 받으면 뇌도 쪼그라들고요. 알던 것도 까먹고요. 시험장 가서 긴장해가지고 알던 것도 틀리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지 말자. 65점을 목표로 하려면 이렇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3번째.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제 강의와 관련된 건데, 강의를 들으시면서 제가 말이 조금 빨라요. 근데 이제 입문 과정에는 이 정도 속도로 할 거예요. 천천히. 지금 굉장히 천천히 하고 있죠? 나중에 5, 6월 달 가면 이 속도에 딱 2배가 나옵니다. 제가 말하는 속도가.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냥 지나가시라. 잠깐 인강 들을 때하고 똑같아요. 놓친 부분은 그냥 지나가세요. 그래서 강의를 딱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한 50%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최대치예요. 이해하는 게 강의한 내용이 한 50%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 못했던 부분은 다음 강의로 미루셔도 돼요. 미루셔도 돼요. 인강 통해서 복습할 때 미루셔도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요, 어떤 A라는 부분을 강의를 합니다. 근데 이 얘기 안 돼요. 그럼 생각하겠죠. 근데 저는 이미 이 파트를 넘어가고 B를 강의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 이해 안 됐을 때 B를 강의하고 있으면 이거를 따라오셔야 되는데 이거 생각하느라고 이걸 놓쳐요. 그럼 이것도 놓치고 이것도 놓쳐요. 둘 다 놓쳐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왜 저렇지? 그러지 말고 저렇군! 이러고 넘어가세요. 아시겠죠? 이것 때문에 제가 올해 처음 강의 다른 곳에 했다가 솜생 한 분하고 싸웠어요. 한 분이 본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강의 시간에 맨 앞에 앉아서 계속 고개를 젓고 계셔. 저는 다른 거 하고 있는데 이미. 그래서 물었어. 아까 거 이해 안 돼서 그러세요? 그렇대요. 그래서 그분한테 다시 한번 들어. 그래도 안 된대 자기는. 그래서 넘어갔어 제가. 그랬더니 강의를 이해를 시켜줘야지 그냥 넘어갔다고 막 뭐라 그러죠. 싸웠어요 제가. 과외 아니라고. 그리고 이거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거 아니라고. 이해 안 되면 넘어가면 다음에 이해하면 되지. 왜 그걸 지금 다 이해하려고 그러시냐 내가. 제가 싸웠어. 다음 주에 나오실까 몰라 그거. 네. 절대로 이해 안 되면 붙잡고 있고 계시지 마세요. 50% 정도만 이해하면 됩니다. 두 번째, 판사하는 거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판사하는 거. 뭐 면접장 같은 거나 노트 같은 걸로 따라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괜찮아요. 쓰셔도 해요. 쓰셔도 되는데 판서를 다 해야 되겠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냥 되는 대로 쓰세요. 되는 대로. 되는 대로. 쓰실 분들은 놓쳤어? 글자가 못 알아봐. 괜찮아. 어차피 똑바로 써도 나중에 집에 가면 잘못 쓴 경우가 대박이야. 대박. 많아요. 저한테 제가 강의한 내용을 판서한 노트 갖고 질문하시는 분들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한 적이 없는 걸 써놔. 제가 말한 적도 없고 그렇게 한 적도 없는데 그걸 써놓고 이렇게 제가 강의를 했대. 그래서 제가 인감을 통해서 확인까지 시켜드렸어. 전 분명히 이렇게 강의했죠. 그렇대. 근데 왜 이렇게 쓰시냐고 본인도 몰라. 왜 이렇게 썼는지. 많아요.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그냥 되는 대로 쓰시고 나중에 인강 통해서 보강하시고 쓰시려면. 그러니까 판서 갖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아시겠죠? 판서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목차 정도 이렇게 쭉 쓰시거나 사례 형태 그림 그린 거 정도 하시거나 뭐 그 정도만 가지고 하시고. 판서 노트 만들거나 노트 만들면 너무 좋기는 해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판사하는 거 갖고. 안 보인다는 둥 글자가 쬐까라다는 둥 그런 거 갖고 스트레스 받아요. 글자가 조그맣다 소리 하시면 더 조그맣게 쓸 거야. 이렇게 막. 판사한 거 보려고 오신 게 아니고 들으려고 오신 건데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일단 강의 들을 때 이렇게. 세 번째, 강의 중간에 질문 좀 하지 마세요. 강의가 끊기고 진도를 못 보는 게 아니라 궁금한 게 있으면 쉬는 시간에 와서 주시면 저는 얼마든지 질문은 받아드립니다. 질문에 대답을 잘해주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다만 약간 윽박을 질러요. 대답을 할 때. 그게 습관이 돼 있어서 그래요. 뭐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그게 이것도 모르냐 이런 취지가 아니고 원래 그래요. 원래 제가 말하는 스타일이 약간 이렇게 막 목소리가 좀 높아지는 스타일의 대답을 할 때. 그러니까 그 두려워하지 마. 저 자식이 나를 혼내려고 그러는 그게 아니고 원래 스타일이 그러니까 질문은 쉬는 시간에 좀 해주시면 됩니다. 뭐,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지켜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제 이 책과 관련된 건데, 근데 입문서 같은 경우는 그냥 책이나 마음대로 쓰셔도 돼요. 어차피 11, 12월 달 하고 나선 거의 이제 닫아둬야 될 책이니까. 기본서가 이제 주가 될 텐데, 입문서는 막 그냥 쓰셔도 돼요. 밑줄도 끄시고 찢어도 되고요. 뭐 불태워버려도 되고요. 그래도 상관없는데. 나중에 기본서 나면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 줄 함부로 긋지 마세요, 줄. 막 강의하면요. 처음부터 막 밑줄 막 들이대 긋 거야. 그것도 자대고 이쁘게 그으면 참 좋은데, 그냥 삐뚤빼뚤 막. 두 번째 볼 때 꼴도 보기 싫어요, 이거. 밑줄 막 그어져 있으면 꼴도 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밑줄 긋지 마세요. 아시겠죠? 혹시라도 밑줄을 긋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연필 같은 걸로 이렇게 꺽쇠만 쳐주세요. 꺽쇠만. 아니면 체크 표시만 해요.
그렇게 됐다가 나중에 3번, 4번 반복될 때 계속 밑줄 치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이제 정리할 때 쫙 깔끔하게 밑줄 쳐서 시험장 갈 때 그것만 쫙 보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함부로 밑줄 긋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대충 이렇게 여러분들이 11, 12월 달에 하셔야 될까지 말해야 될까? 공부해야 될 마음까지 그 다음에 수업 들을 때 어떤 태도로 할 것인지 훌랑 찍었어요? 집에 가서 보세요. 다시 어디 갔어? 여기 이거까지 뭐. 자, 그럼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만 지켜주시면 합격합니다. 근데 그게 안 지켜져요. 1년 장기례 있었기 때문에. 원장님이 매일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전화하는 거예요. 하고 노라고. 하고 노라고. 그럼 핑계가 아주 다양해. 애가 아파서, 늦잠을 자서, 어제 일이 있어서, 제사가 있어서, 뭐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본인 결혼식이야 뭐야? 왜 안 나와? 남의 결혼식 갔다 와서 하고 오면 되지. 뭐 어제 누구 친척이 결혼식 있어갖고 늦게까지 뭔 상관이야 그게? 왜 안 나오는 거야 도대체? 애기가 아프면 병원 가야지. 갔다가 시간 나면 와야지. 몇 년 전에 합격하신 분 중에 초등학생 아이를 초등학생인가 유치원인가 뭐 하여튼 뭐 이게 아이가 쉬는 날인가 봐요. 그러니까 맡길 데가 없잖아요. 오셨어 애 데리고. 그래서 저 뒤에서 강의 듣고 애는 옆에서 그림 그렸어. 근데 애가 그림 그리다가 2교시부터 제 강의를 듣고 있어. 이야. 그래 나중에 물었어. 너 알아들었니? 근데 알아들었대. 그러니까 엄마가 깜짝 놀라. 엄마 못 알아들었는데 애는 알아들어. 순수하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어쨌든 악착같이 좀 오셔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대충 여러분들의 마음가짐 말씀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민법. 민법을 포함해서 어떤 법이든 공부하는 단계가 이제 3단계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대비해서 공부하는데 시험을 대비해서 공부하려면 3단계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먼저 이 법률 용어에 친숙해지셔야 돼요. 이 법률 용어는 우리 아까 교재에 있는 내용을 잠깐 읽어봤지만 알지 못하는 단어미 표현들로 대부분 도배가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어를 보는 듯한 기분이 들 거예요. 근데 외국어 공부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단어 외우는 거예요. 단어. 똑같아요. 이걸 알아야 책이 읽혀요. 이걸 알아요. 그래서 이 법률 용어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요거를 11, 12월 달에 중점적으로 합니다. 요거에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00% 이것만 강의하는 건 아니고요. 이걸 위주로 합니다. 이걸 위주로. 자, 용어에 친숙해졌어요.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민법 조문이에요. 어떤 법이든 조문이 기본이 됩니다. 조문. 자, 조문이란 건 뭘까? 법체 몇 조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53페이지를 잠깐 볼까요? 153페이지를 보면 거기 위에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해서 제 107조가 있습니다. 있죠? 거기에 보면 1항에 동그라미 1이 1항입니다. 1항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지인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2항. 전항의 의사표시니까 그 바로 위에 거죠. 1항의 의사표시가 무효가 되었을 때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게 조문이에요. 민법이든 어떤 법이든 대부분의 조문들이 이렇게 대단히 추상적이고 알 수 없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 쓰는 용어를 가지고 이 조문을 해석하여 그 내용을 이해를 해야 돼요. 조문을 해석해서 그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때 해석을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요 해석을 하는 팀이 두 팀이 있어요. 하나가 대학교에서 법을 연구하고 법을 강의하시는 대학 교수님들. 그러니까 법학자라고 하죠, 우리가. 박사학위까지 받고 말이죠, 뭐 이렇게. 그 법학자들이 해석을 하는 게 있어요. 그걸 학설이라고 해요. 다수의 학자들이 지지하는 견해가 있어요. 그걸 다수설 또는 통설이라 하고요. 소수의 학자들이 지지하는 걸 소수설이라 합니다. 과거에는 다수설, 통설의 태도를 묻는 문제도 나왔었어요. 그런데 학설의 태도를 물어보게 되면 복수정답이 나옵니다.
소수의 학자들이 반발을 해요. 그래서 학설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교재를 보시든 학설 나오는 건 무시해도 됩니다. 두 번째 팁이 대법원이에요. 대법원이 해석을 해놓은 걸 판례라 합니다. 판례. 요 판례가 우리 시험에 나와요. 판례가. 이게 3단이에요. 법률 용어를 알고 조문을 이해하고 그 조문에 대한 해석을 머릿속에 암기. 판례.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40문제 중에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가로 열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33문제.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33문제. 판례가 주로 나옵니다. 근데 이 판례의 기본이 조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 순서대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이거 막 드립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큰일 납니다. 처음부터 저거 드립다 하면. 예를 들어서 아주 쉬운 판례 하나 한번 볼게요. 아주 쉬운 판례. 아주 쉬운 거. 어디 있더라? 어디 찾아놨었는데. 멍청하게. 167페이지를 볼까요? 167페이지에 보면 판례가 하나 있고요. 거기에 보면 찾으셨어요? 박스?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예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을 때의 진위가 예금주와 예금계약을 맺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용하는 데 있었던 경우에 예금주가 그 임직원의 예금에 관한 비진인지 배임적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금융기관은 그러한 예금에 대해서 예금계약에 대한 반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뭐 알 듯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알쏭달쏭하죠. 이 판례가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조문이 있었죠. 아까 앞에 있었던 좀 전에 확인했던 그 조문 153페이지 봤던 107조 예? 그걸 해석해서 적용된 판례예요. 지금 확인한 판례가. 그 두 개가 지금 매치가 돼야 안 돼요? 좀 전에 읽었던 107조라는 조문하고 지금 읽은 판례가 매치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안 되는데 지금 본 그 판례가 그 107조에 근거한 판례예요. 107조를 해석해서 이 판례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면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하려면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단계별로 가야지 처음부터 드립다 이거 읽었다가는 머리 지진납니다. 여기까지 익숙해지는데 6달 걸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여기까지 익숙해지는데 6달 걸려요. 11, 12월 때는 이거 위주로 1, 2월 달은 이거를 포함한 이건 좀 간략하게 줄이고 요거 위주로 3, 4월 때는 이것도 하되 줄이고 이거 위주로 이렇게 4월 달까지 가야 이제 6달 되는 거예요. 그리고 5, 6월 달에 한꺼번에 모아갖고 정리를 쫙 하게 됩니다. 그렇게 민법은 단계별로 차근차근 밟아서 가야지. 그래서 3월 달이나 5월 달에 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다른 과목보다도 특히 민법을. 기본이 안 깔려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11, 12, 1, 2월 달 인강을 3, 4월 달이나 5, 6월 달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만큼 반복을 하세요. 시간이 더 걸려요. 어쨌든 이런 단계별로 하셔야 된다.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이것도 단계별로 이렇게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여기라 그랬어요. 조문을 해석한 요거. 자, 법률 용어를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법률 용어. 물론 이제 법률 용어도 여기 나오게 되지만 조문을 해석을 하려면요. 우리가 영어 단어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단어만 갖고는 영어 문장의 해석이 안 되죠. 우리 중학교 딱 초등학교부터인가 영어 처음 할 때 문법을 공부할 때 제일 먼저 공부하는 게 뭐예요? 5형식이라는 걸 공부합니다. 영어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해가지고. 그렇죠? 주어 플러스 서술어, 주어 플러스 서술어 플러스 보호 해가지고 뭐 있다고. 민법도 비슷해요. 조문도. 법률 용어를 알았대서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그 민법 조문의 구조를 알아야 해석이 좀 됩니다. 민법 조문의 구조를. 이 조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3단 구조로 되어 있어요. 조문 구조가 3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107조로 우리가 봤었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표의자가 지인이 아님을 알고 하는 의사표시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진이 아니면 알거나 알 수 있을 경우는 무효로 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요. 222페이지를 잠깐 볼까요? 222페이지면 가운데 좋은 박스가 하나 있고요. 245조에 1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년간 소유의 서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두 개 조문을 확인했는데 이 두 개의 조문을 아주 단순하게 딱 끊으면 문장을 딱 분석을 하면 뭐뭐 하면 뭐뭐다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어요. 뭐뭐 하면 뭐뭐다. 잠을 안 자면 피곤하다. 뭐 이렇게 술을 먹으면 머리가 깨진다. 뭐 이런 식으로 뭐뭘 하면이라고 가정을 해놓고 그럼 이런 결론에 도달한다라는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가정적으로. 그렇죠? 자, 이때 요게 결과에 해당합니다. 결과. 효력이 있다, 없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어떠한 권리가 생긴다, 안 생긴다. 이게 결과예요. 그 다음에 결과는 뭐뭐 하면이라는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 조문이 어떤 원인에 의하여 요런 결과가 생긴다라는 형태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조문들이. 뭐뭐를 하면 이게 원인, 뭐뭐다 이게 결과. 이렇게 요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때 뭐뭐를 하면 요거를 법률 요건이라고 해요. 원인을. 무슨 결과가 생긴다 이걸 법률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법 조문을 분석을 하면 민법이 됐든 어떤 거든 원인과 결과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걸 각각 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라고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학자들이. 그리고 이 법률 요건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가 있어요. A, B, C가 모여서 뭐뭐가 되면 뭐뭐다 이렇게. 좀 전에 어떤 245조 1항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20년간 점유, 소유의 의사로 점유, 평온하게 점유, 공연하게 점유. A, B, C, D가 모여서 그렇게 점유를 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식으로. 이때 뭐뭐 하면을 구성하고 있는 이 구성 요소들을 법률 사실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민법 조문은 총 3단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법률 사실이라는 구성 요소가 모여서 법률 요건이라는 걸 충족시키면 그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이 노랗게 쓰여져 있는 표현을 익숙해지셔야 돼요. 여기 법률 용어예요. 법학자들이 쓰고 있는. 두 번째, 자, 이 법률 효과는 뭘까? 좀 전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라고 돼 있죠. 권리 취득이에요. 권리 취득. 어떤 조문을 보면 이 권리를 변경된다 이렇게 규정이 된 것도 있어요. 변동. 어떤 경우에는 소멸. 권리를 취득한다, 권리가 변경된다, 권리가 소멸한다 이렇게. 우리 이 권리를 내가 손에 넣는 과정을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주고 책을 사면 나는 이 책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 팔아버리면 소유권이 소멸할 것이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돼요. 이 결과가 권리의 취득, 변경, 소멸. 무슨 권리를 취득한다, 무슨 권리가 변경이 된다, 무슨 권리가 소멸한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오게 돼요. 요걸 합쳐서 싸잡아서 권리 변동이라 합니다. 그래서 법률 효과 이퀄 권리 변동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법률 효과 이퀄.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럼 이런 이 결과를 발생하는 이 원인이 뭐가 있을까? 두 가지가 있어요. 법률 행위라는 놈과 법률 규정이라는 놈입니다. 자, 법률 행위를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법률 행위. 갑과 을이 A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을이 갑에게 대금을 줘요. 그리고 갑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아요. 그럼 을은 소유권을 취득해요. 자,
이 소유권은 을이 갑과 매매 계약을 했대. 원했던 권리예요. 그렇죠? 을은 저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갑과 매매를 했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을이 원했던 권리를 손에 넣었어요. 자, 이때 이 법률 효과가 행위, 뭔가를 한 사람이 원했던 그대로 효과가 생길 때 그런 행위를 법률행위라고 부릅니다. 내가 원했던 걸 손에 넣었어. 그냥 넣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해서 손에 넣었어. 그 행위를 뭐라 한다? 법률행위. 대표적인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그 결과는 을이 뭐를 했기 때문에 매매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매매 계약이 원인이 되면서 그 매매 계약을 한 자가 원했던 그대로 효과가 생겼으니까 이 매매 계약을 뭐라고 이름을 부른다? 법률 행위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반면에 우리 245조 1항 좀 전에 봤던 거 정문 갑소유 땅이 있고요. 을소유 땅이 있어요. 근데 경계가 여기예요. 근데 담이 없었어요. 담이 없고 경계가 이제 측량을 하면 저기인데 을이 측량을 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측량을 한 사람이 잘못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을이 건물을 이렇게 갑소유 땅을 침범해서 건물을 지었어요. 이런 건물도 굉장히 많습니다. 경계를 침범한 건물들. 근데 어쨌든 을은 경계를 침범해서 건물을 지음으로써 요만큼은 을소유 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을이 차지하고 있죠. 을이 사용하고 있죠. 어떤 물건을 차지하고 있는 걸 점유라고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20년 이상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갑이 건물을 지려고 측량을 했습니다. 측량을 했더니 경계가 여기. 그럼 당연히 갑은 을한테 가서 야 내가 건물 지려고 측량을 해봤더니 네 건물이 내 땅을 이만큼이나 침범해 있더라. 철거하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을은 뭐라 그럴까요? 네, 그럴까요? 아니겠죠. 뭔 개풀 뜯어먹는 소리냐? 나도 측량해가지고 건물 지은 건데. 둘이 합해서 다시 측량했더니 여기야. 그럼 그때 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몰라 나는 측량할 때 다 측량해서 했고 설계도 다 끝나고 정상적으로 난 철거 못해. 이 소송이 붙어요. 이때 을이 주장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취득시효예요. 을이 갑소유 땅을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했다면 을은 이걸 등기함으로써 뭘 취득한다?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 경우에. 이걸 취득시효라고 해요. 이때 이 소유권 취득. 만약에 을이 갑하고 소송이 붙어서 이겨가지고 갑소유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245조 1항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이 소유권 을이 이 건물을 지을 때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원한 적이 없어요. 위에 거하고 달라요. 을은 아예 처음부터 이 아파트 소유권을 원했기 때문에 갑하고 매매 계약을 한 거야. 근데 이 경우에는 이 갑소유 땅 소유권을 원한 적이 없어요. 그냥 측량해서 내 땅인 줄 알고 건물을 지었는데 나중에 갑하고 소송이 붙었는데 이겨가지고 소유권을 딱 취득하게 됐어요. 그럼 이 소유권은 뭘 갖고 취득한 거냐? 좀 전에 봤던 245조, 이건 제 몇 조라는 기호입니다. 1항에서 취득을 한 거예요. 그렇죠? 밑에 거는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 결과, 그 결과가 법률 규정 때문에 취득한 거예요. 원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법률 효과, 권리를 취득하거나 변경하거나 소멸하는 이 결과는 법률 요건이라는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생기는데 이 법률 요건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 결과를 원한 자가 행동을 통해서 그 결과를 발생시켰을 때 그걸 법률 행위라 하고 원하든 원하지 않든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 이렇게 됐죠? 일단 그 두 가지를 머릿속에 딱 넣어두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제가 교재 읽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예로 읽었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139페이지.
3번에 의해 반가로 1번. 법률관계는 일정한 원인이 있어야 변동된다.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원인을 법률 요건이라 한다. 법률 요건에는 법률행위와 법률행위 이외의 법률 규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반가로 3번. 일정한 법률 사실, 즉 구성 요소가 모여서 법률 요건을 갖추게 되면 법률 행위의 경우에는 행위자가 원한 대로의 법률 효과가, 법률 행위 이외의 원인의 경우에는 행위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법률 규정에 의한 법률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요 표현이 머릿속에 딱 틀이 잡혀져 있어야 돼요. 앞으로 이 내용 갖고 공부하는 거예요. 이 내용 갖고. 아시겠죠? 자, 일단 요 정도 내용을 머릿속에 두고 잠시 쉬겠습니다.